회사 살린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정리한 겁니다. 야, 이 새끼야. 철근 간격 30cm라고 했지. 왜 25로 박아놨어? 아이고, 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다음부턴 제대로 해. 그리고 점심때 국밥 사줄 테니까 반장들 다 모아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회사명이나 인물 등은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17분 서울 외곽의 대규모 공사 현장에 굵직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사내가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안전화, 그리고 손때가 시커멓게 밴 낡은 수첩을 한 손에 쥔 그 사내의 이름은 박진철. 한성건설 공무팀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를 차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박형님, 진철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박진철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정규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보다 3시간이나 앞서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30년 철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와서 전날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야간 작업조 단장들의 안부를 직접 묻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철이 현장 가건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공정표와 인력 배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창밖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 3대가 아직 잠들어 있고 곧 깨어날 철골 구조물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습관처럼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더듬습니다. 가죽 표지는 이미 닳아서 속살이 드러났고 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하지만 이 수첩은 박진철에게 있어 그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 이름, 연락처, 그들의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술과 음식, 그리고 급할 때 연락하면 반드시 달려와 줄 사람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진철은 수첩을 펼쳐 오늘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전 6시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오전 10시에는 시청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춥니다. 김 과장, 딸 대학 합격. 박진철은 빙그레 웃으며 메모를 추가합니다. 축하, 화분 보내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야간 작업조 반장 최만수가 들어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납니다. 최만수는 박진철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습니다. 박진철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최만수의 거칠어진 손이 종이컵을 감쌉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닷 입사한 풋내기 시절 함께 삽질을 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걸음은 크고 힘차며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철골, 구조물 사이를 지나며 그는 용접공 김 씨에게 손을 흔들고 기계공 이 씨에게는 어제 아들 생일이 어땠냐고 묻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소한 일상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박진철만의 방식입니다. 현장 한쪽에서 신입 안전관리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이 다가가자 그 젊은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집니다. 박진철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수첩을 꺼내 몇 가지를 적어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장의 실제 동선과 작업자들의 습관, 그리고 위험 요소들. 젊은 안전관리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전 6시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줄지어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박진철은 직접 타설 현장에 서서 작업을 지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우렁차며 손짓 하나하나에 30년의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타설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박진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임 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통보입니다. 박진철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끊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힙니다. 최근 한성건설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경영진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라는 구호가 사업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박진철처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에게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그런 걱정을 애써 접어두고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눈앞의 현장,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전 10시 시청 건축과 김 과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박진철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딸의 대학 합격 소식을 축하하자 김 과장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공식적인 현장 점검은 어느새 선배와 후배 사이의 따뜻한 대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점검을 마친 김 과장이 돌아가며 남긴 말이 박진철의 가슴에 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현장은 처음이라고. 다 박 차장 덕분이라고. 박진철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점심시간, 박진철은 약속대로 현장 반장들을 모아 동네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좁은 식당 안에 15명의 거친 사내들이 빙 둘러앉자 주인 할머니가 푸짐하게 국밥을 차려냅니다. 박진철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하고 반장들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덕담을 건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20년, 30년을 박진철과 함께 일해온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은 박진철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진철이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50분, 박진철은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신임 본부장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현장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습관처럼 낡은 수첩을 만지작거립니다. 곧 있을 만남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2시 정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장 입구에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가 내립니다. 비싸 보이는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신임 본부장 강태윤의 등장입니다. 박진철은 현장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돕니다. 강태윤의 눈이 박진철의 낡은 점퍼와 흙 묻은 안전화를 훑어봅니다. 그 시선 속에서 박진철은 분명한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당신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하지만 박진철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숱한 풍파를 겪어온 그가 어린 경영진의 눈빛 따위에 흔들릴 리 없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현장 사무실로 강태윤을 안내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태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는 박진철의 설명을 중간에 끊고 태블릿을 꺼내들며 본사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와 현장 보고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박진철은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율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강태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강태윤의 눈에 박진철은 단지 비효율의 상징이고 제거해야 할 구시대적 비용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본사에서 박진철의 인건비와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고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장 시찰을 마친 강태윤이 차에 오르기 전 박진철을 힐끗 돌아봅니다.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것은 곧 닥칠 폭풍의 전조입니다. 박진철은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낡은 수첩을 꺼내듭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그가 입사 첫날 적어둔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현장이다. 그 문장 위로 석양빛이 내려앉습니다. 30년간 그를 지탱해온 믿음이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진철은 알지 못합니다. 바로 내일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에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박진철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 본사 인사팀 직원 2명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진철이 다가가자 인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본사로 즉시 출근해달라는 지시입니다. 박진철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본사까지 가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박진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강태윤 본부장의 차가운 눈빛, 본사에 떠도는 조직 휴일화 소문, 그리고 최근 명예퇴직을 얼굴. 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누릅니다. 30년 동안 퇴사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한성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이는 민망한 표정으로 급히 사라지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박진철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임원층에 멈추고 박진철은 강태윤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두드립니다. 사무실 안은 차갑습니다. 대형 유리창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보이고 그 앞에 놓인 대형 책상 뒤에 강태윤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냉철한 계산만이 그 눈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강태윤이 손짓으로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박진철이 자리에 앉자 강태윤은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로 밀어냅니다. 서류의 제목은 명예퇴직 권고서입니다. 박진철의 동공이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관리하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명예퇴직 사유, 퇴직금 계산서, 그리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문구.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윤이 입을 엽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립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박진철의 연봉 대비 성과가 회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강태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박진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박진철이 반박하려 합니다. 자신이 30년간 관리해온 사청업체 네트워크의 가치, 인허가 과정에서 쌓아온 공무원들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해온 경험. 하지만 강태윤은 그 모든 것을 일축합니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박진철 같은 구시대적 인력은 회사의 미래의 짐이 될 뿐이라고. 시계를 확인합니다. 면담이 시작된 지 겨우 5분이 흘렀습니다. 30년의 헌신이 단 5분 만에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강태윤이 서류 마지막 장의 서명란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회사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박진철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눈앞에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갓 입사해서 현장에서 삽질을 하던 시절, 처음으로 공정을 책임지게 되어 밤잠을 설치던 시절, 그리고 어느새 후배들의 버팀목이 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진철은 펜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강태윤의 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박진철은 강태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애원도 없습니다. 오직 단단한 자존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류 없이 사무실을 나섭니다. 강태윤이 뒤에서 무어라 말하지만 박진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박진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손때가 묻어 까맣게 변한 가죽 표지가 그의 손바닥에 익숙하게 닿습니다. 이 수첩 안에는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의 연락처, 공무원들의 취향과 가족관계, 현장에서 터득한 수천 가지 노하우, 그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강태윤은 이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논리뿐입니다. 박진철은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차는 10년 된 낡은 소나타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산 소박한 차.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현장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타설 작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급히 와달라는 목소리. 박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나 현장 못 나가. 최 반장이 대신 좀 맡아줘. 그 문자를 보낸 후 박진철은 핸드폰을 뒷좌석에 던집니다.
그리고 운전대의 이마를 기대고 감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처럼 보입니다. 30년 직장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철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짚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가던 날들, 문제가 터지면 밤을 새워 해결하던 날들, 그리고 자식처럼 아끼던 후배들을 키워내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비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박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의가 싹트고 있습니다. 구걸은 하지 않겠다고, 무릎은 꿇지 않겠다고.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를 바라봅니다. 현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현장이다. 그 문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박진철은 결심합니다. 이 수첩만큼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고.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 그 모든 것의 정수가 담긴 이 수첩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회사가 원하는 것은 공식 문서와 디지털 데이터뿐입니다. 넘겨주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짜 심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엮인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은 절대로.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박진철은 그 빛을 받으며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는 30년 다닌 회사를 정식으로 떠나야 합니다. 출근이 아닌 퇴근을 위해 회사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도로, 똑같은 풍경인데 모든 것이 낯설어 보입니다. 박진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본사 건물로 들어섭니다.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를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30년의 시간이 1시간 만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들고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박진철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향하는 길,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그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넵니다. 개인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박진철의 손이 컴퓨터 앞에서 멈춥니다. 이 컴퓨터에는 그동안 정리한 공식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정관리 파일, 사청업체 계약서 사본, 인허가 관련 서류들. 회사가 요구한다면 당연히 넘겨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박진철은 USB에 모든 공식 문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인수인계 담당자가 와서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 낡은 수첩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누비며 술자리에서 눈물을 나누며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며 쌓아온 인간 관계의 정수입니다. 현장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박진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벽에 걸린 공정표, 구석에 놓인 안전모들, 그리고 커피 자국이 남은 낡은 책상. 모든 것이 3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부릅니다. 돌아보니 야간 작업조 반장 최만수가 서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봅니다. 30년 전 함께 삽질을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 사이에 오간 말보다 침묵으로 나눈 대화가 더 많습니다. 최만수가 거친 손으로 박진철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박진철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차에 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철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합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날 밤, 박진철은 아내와 마주 앉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새벽 출근과 야근으로 제대로 얼굴을 맞댄 적도 드문 아내. 그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해고나 다름없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박진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박진철은 낮에는 집에 있기가 답답해 동네 공원을 서성입니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지켜봅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그에게 이 무의의 시간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핸드폰에는 연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던 반장들, 사청업체 사장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박진철의 퇴직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박진철의 눈이 커집니다. 오 회장, 한성건설 창업주이자 박진철이 30년 전 첫 입사 면접을 볼 때 직접 면접관으로 앉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정신적 지주인 인물입니다. 박진철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후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박진철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박진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 회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강태윤 본부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위임한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번복하기도 어렵다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박진철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전화가 끊어진 후 박진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 회장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과로 인해 그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박진철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겨봅니다.
수천 개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메모들. 딸 결혼, 허리 수술, 아들 취직, 어머니 회갑.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삶의 조각들입니다. 이 수첩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강태윤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그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압니다. 이 수첩 안에 담긴 것이야말로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현장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진철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구걸하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갈 곳이 없어도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체조를 하는 노인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박진철은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그는 원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점검하고 야간 작업조에서 넘어온 보고를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장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한성건설 강태윤 본부장입니다. 박진철의 눈이 굳어집니다. 전화를 받을지 말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보다 급하고 날카로운 어조입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강태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현장에 문제가 터졌다고. 박진철이 관리하던 사청업체들이 줄줄이 작업을 중단했다고. 인허가 문제로 시청과 마찰이 생겼다고. 지금 당장 와서 수습해야 한다고. 박진철은 웃음이 나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이틀 전까지 자신을 비용 덩어리라며 내쫓던 사람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박진철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고. 회사 일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강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적당한 알바비를 지급할 테니 와서 수습만 하라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 말에 박진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자존심을 부린다고요.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알바비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도울 마음도 없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박진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를 끊었다는 것. 박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가볍습니다.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벗겨진 느낌입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만집니다. 이 수첩에 담긴 것들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크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박진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을 바라봅니다. 베테랑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수 첫 주가 지나갑니다. 박진철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침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동네 공원을 배회합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납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차마 아내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철은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성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도시의 미래를 바꿀 랜드마크. 박진철이 마지막까지 관여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현장 전경이 비칩니다. 박진철의 눈이 그 화면에 고정됩니다. 타워 크레인들,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던 작업자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활기가 넘쳤을 현장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 보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만수 반장입니다. 박진철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현장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진철이 떠난 후 사청업체들이 하나둘 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온 관리자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박진철이 쌓아온 신뢰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강태윤 본부장이 보낸 담당자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박진철뿐입니다. 최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고. 시청 건축과와도 문제가 터졌다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새 담당자와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그 공무원이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 차장님이 아니면 서류 안 받겠다. 박진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합니다. 자신을 비용 덩어리라며 내쫓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 현장에는 자신이 아끼던 후배들이 있고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 며칠 후 박진철은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사청업체 사장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박진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성건설이 약속한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에 처했다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지경이라고. 박진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작은 업체들과 그들의 직원들입니다. 그날 저녁, 박진철은 아내와 마주 앉습니다.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년 동안 숨만 쉬며 달려온 세월. 한 번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박진철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다만 조금 허무하다고. 3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겨우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현장에서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 말에 박진철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립니다. 다음 날 박진철은 또다시 공원을 찾습니다. 벤치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거기 적힌 이름들을 바라봅니다. 김철수 반장, 이영희 사장, 박성민 과장. 수백 명의 이름이 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옆에 앉습니다.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입니다. 경쟁사 대형건설의 최준기 전무. 박진철과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이자 업계에서 30년을 함께 구른 동료입니다. 최준기는 말없이 종이봉투를 내밉니다. 안에는 소주 2병이 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낮술을 기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최준기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한성건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신도시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춰섰다고. 강태윤 본부장이 돈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현장 반장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박진철은 담담하게 듣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최준기가 말을 이어갑니다. 대형건설에서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다고. 한성건설이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고. 그리고 그 일에 박진철이 필요하다고. 박진철은 눈을 들어 최준기를 바라봅니다. 최준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박진철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대형건설의 현장 총괄 부사장 자리를. 박진철의 동공이. 부사장이라면 임원급입니다. 한성건설에서 차장으로 은퇴 권고를 받은 자신에게 경쟁사가 임원 자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준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자신이 박진철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업계에서 현장의 사자라 불리는 그 이름값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지만 박진철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최준기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주잔을 채워 박진철 앞에 놓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진철이 형이 가진 그 수첩, 그 안에 담긴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에 분명히 있다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병을 비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박진철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최준기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처음 현장에 발을 디뎠을 때 자신은 무엇을 꿈꿨을까? 그때의 열정, 그때의 포부는 어디로 갔을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진철은 결심을 내립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당장 대답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영원히 아니라고 말할 생각도 없다고. 그의 손이 다시 한 번 낡은 수첩을 움켜쥡니다. 이 수첩에 담긴 것들,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그것을 다시 펼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때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조건으로. 한성건설 본사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중역들이 앉아 있고 상석에는 강태윤 본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신도시 프로젝트의 현황이 띄워져 있습니다. 공정률 34%에서 멈춤. 예상 손실액 300억 원 이상. 계약 위반 시 위약금 200억 원. 모든 숫자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강태윤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리듬.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보고를 합니다. 박진철 전 차장이 관리하던 사청업체 15곳 중 12곳이 작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박진철이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고작 퇴직자 한 명 때문에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멈추다니. 그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팀장이 추가 보고를 합니다. 시청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새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착공 예정이던 2차 구역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강태윤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도대체 뭘 했느냐고, 왜 해결을 못하느냐고.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강태윤은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습니다. 그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박진철의 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됩니다. 강태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현장이 멈췄다고, 하청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시청과도 문제가 생겼다고, 박진철이 와서 수습만 해주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박진철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강태윤을 불안하게 합니다. 박진철이 입을 엽니다.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자신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고, 회사 일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강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알바비를 주겠다고, 괜찮은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와서 수습만 해달라고. 박진철의 목소리가 얼어붙습니다. 알바비라고요. 30년을 바친 사람에게 알바비를 준다고요. 강태윤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는 허둥대며 말을 바꿉니다. 알바비가 아니라 컨설팅비라고, 고문 비용이라고, 명칭은 어떻게든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박진철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도울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강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집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박진철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알바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30년을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누볐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알바비라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물입니다. 아내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습니다. 박진철은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흐느낍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의 눈가에는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어딘가 결연한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현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현장이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경쟁사 대형 건설, 최중기 전무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박진철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최중기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최중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진철이 입을 엽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하냐고. 최중기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당연하다고. 진철이 형을 위해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있었다고. 박진철이 대답합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오늘 저녁이 어떻겠냐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대포집에서 만납니다.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곳, 30년 전부터 함께 술을 기울이던 단골집입니다. 최중기가 소주잔을 채웁니다. 박진철이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웁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연건설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박진철에게 기대하는 역할. 최중기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박진철이 묻습니다. 왜 자신이냐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 얘 60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부사장 자리를 주려 하느냐고. 최중기가 웃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기술은 있어도 현장을 모른다고. 데이터는 분석하지만 사람을 읽지 못한다고. 하지만 진철이 형은 다르다고.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그 경험, 그 인맥, 그 통찰력은 어떤 MBA 출신도 따라올 수 없다고. 박진철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겠다고. 그 한마디에 최중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힙니다. 그날 밤늦게 박진철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합니다. 박진철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대연건설의 부사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부사장이요? 박진철이 웃습니다. 그래. 부사장. 30년 만에 처음으로 짱이 붙는 직함을 달게 되었다고. 아내가 남편을 와락 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남편을 지켜봐온 아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박진철은 아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만집니다. 내일부터
이 수첩의 새 장을 펼칠 것입니다. 한성건설에서의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베테랑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대형건설 부사장 영입 발표가 나기 전날 밤, 박진철은 홀로 옥상에 올라섭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복잡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습니다. 강태윤이 뱉었던 알바비라는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박진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익숙한 감촉. 그는 수첩을 펼치지 않고 그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문득 30년 전 첫 출근 날이 떠오릅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졸 출신,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한 사회생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연줄도, 기술도, 오직 끈기와 성실함만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닥을 쓸고 자재를 정리하고 선배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도면을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물어 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반장이 되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 현장 소장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한성건설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진철은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과의 신뢰와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강태윤의 말이 더욱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는 박진철이 30년간 쌓아온 것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숫자였고 신뢰는 비효율이었습니다. 박진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서러움의 눈물도 아닙니다. 어쩌면 해방의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30년간 짊어져 왔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눈물을 말립니다. 박진철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납니다. 현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현장이다. 박진철은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글귀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별들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땀 흘렸던 현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박진철은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며칠간 남편 걱정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박진철은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가정을 지켜온 사람.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는 사람. 그녀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아내가 눈을 뜹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집니다. 거칠어진 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함께 땀 흘렸던 반장들, 사청업체 사장들, 그리고 이름 모를 작업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박진철을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꿈속에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박진철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냅니다. 한성건설 입사 20주년 때 회사에서 선물 받은 양복입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던 것. 오늘 처음으로 입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박진철이 식탁에 앉자 아내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듭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손맛. 박진철은 한 숟갈 떠먹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 맛을 위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박진철은 현관 앞에 섭니다. 아내가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자신 있게 다녀오라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박진철은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섭니다. 오늘부터 그는 대형건설의 현장 총괄 부사장 박진철입니다. 대형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박진철의 발걸음은 단호합니다. 접수대 직원이 그를 보고 황급히 일어납니다. 이미 전 직원에게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이 공지된 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임원층에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복도 양쪽에 직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진철은 담담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최준기 전무가 그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최준기의 손에서 진심 어린 환영이 느껴집니다. 부사장 집무실로 안내받은 박진철은 잠시 멈추어 서서 실내를 둘러봅니다. 널찍한 공간, 대형 유리창으로 보이는 도심 전경, 그리고 고급스러운 책상과 의자. 한성건설에서 30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그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을 올려놓습니다. 이 수첩이 있는 곳이 그의 진짜 자리입니다. 최준기가 커피를 건네며 앉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형건설은 현재 한성건설이 위기에 처한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생긴 공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인력의 확보입니다. 최준기가 말합니다. 지금 업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반장들과 사청업체들 대부분이
닥진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대연건설로 끌어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박진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칩니다. 수첩에는 수백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현장의 핵심 인력 30명을 먼저 추입니다. 이들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박진철은 핸드폰을 들어 첫 번째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만수 반장입니다. 박진철이 말합니다. 나 박진철이네. 나랑 같이 일 한번 다시 해보겠나?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최만수의 목소리가 터집니다. 형님. 진짜 형님이요?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박진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기다렸다고. 이제 기다림은 끝이라고. 내일 아침에 현장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박진철은 다음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번호를.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화를 돌립니다.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박진철이 부르면 당장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전화를 마친 박진철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 그것이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준기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역시 진철이 형이라고. 전화 몇 통에 업계 최고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박진철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그동안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날 오후 박진철은 대연건설의 주력 현장으로 향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주상복합건설 현장. 한성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현장 입구에 차가 멈추자 이미 소식을 들은 작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진철이 차에서 내리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박진철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습니다. 가족은 잘 있느냐고, 허리는 좀 나았느냐고. 그의 기억력에 모두가 놀랍니다. 현장 소장이 박진철을 안내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공정률 45%, 예정보다 조금 지연된 상태. 일부 하청업체와의 마찰로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박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의 눈이 예리하게 이곳저곳을 훑습니다. 30년의 경험이 응축된 시선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자재 적재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동선이 꼬여 있습니다. 박진철은 즉석에서 몇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현장 소장의 눈이 커집니다. 불과 30분 만에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박진철이 말합니다. 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데이터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직접 발로 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흙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저녁 무렵 박진철은 현장 반장들을 모아 회식 자리를 마련합니다. 허름한 고깃집에서 소주잔이 오갑니다. 박진철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합니다. 부사장이 되었어도 그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장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새로운 부사장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이라면 자신들을 부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줄 것이라는 것을.
한 반장이 말합니다. 부사장님, 아니 형님. 저희 평생 형님만 따르겠습니다. 박진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따르지 마라. 함께 가는 거라고. 현장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뛰는 거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진철은 낡은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름 옆에 작은 메모를 추가합니다. 대연 합류 23년 3월. 수첩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성건설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진철이 대연건설 부사장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아있던 하청업체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아예 대연건설로 넘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강태윤 본부장은 이를 막기 위해 고액의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업체들은 코웃음만 칠 뿐입니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중단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한 달 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가 밀어붙인 조직 휴유라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던 것이 회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오 회장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오 회장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합니다. 강태윤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진철은 이미 경쟁사로 갔고 현장 인력들은 그를 따라 떠났습니다. 한성건설에 남은 것은 텅 빈 현장과 산더미 같은 빚뿐입니다. 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한성건설을 창업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자신의 곁에는 박진철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지만 열정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현장의 영웅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성건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숫자와 효율에만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오 회장은 결심합니다.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박진철을 찾아가야 한다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대연건설의 주상복합 현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박진철이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났을 뿐인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률은 45%에서 58%로 껑충 뛰었고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오늘도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작업조에서 넘어온 보고를 확인하고 반장들의 안부를 묻고 작업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박진철의 눈이 커집니다. 한성건설 오 회장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과 달리 힘이 없고 떨립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꼭 할 말이 있다고. 박진철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겠다고. 전화를 끊고 박진철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오후 3시 대연건설 현장 앞에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내립니다. 한성건설 창업주 오 회장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웅성거립니다. 업계의 전설이
경쟁사 현장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진철이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오 회장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30년 전 입사 면접 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 마주 선 적이 없습니다. 오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박진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오 회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납니다. 자신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젊은 경영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현장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0평생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그가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성건설을 살려달라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박진철은 조용히 듣습니다. 오 회장의 말이 끝나도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박진철이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저도 한성건설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박진철이 말을 잇습니다. 저를 내쫓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태윤 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 박진철이 계속합니다.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한 그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을 마침내 꺼내는 순간입니다. 회장님, 사람은 부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 회장은 고개를 떨굽니다. 박진철의 말이 맞습니다.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 후 오 회장이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물겠다고, 강태윤을 해임하겠다고. 박진철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성건설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 그것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오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신도시 프로젝트만큼은 살려달라고.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한성건설은 파산한다고.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는다고. 박진철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대형건설이 인수하면 어떻겠느냐고. 오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인수라니. 그것은 한성건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성건설이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능력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차라리 대형건설에 넘기고 한성건설은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대형건설이 프로젝트를 인수하면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현장에서 일하던 한성건설 직원들의 고용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오 회장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굴욕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고, 본사로 돌아가 협의하겠다고. 오 회장이 일어섭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진철이, 아니 박 부사장. 고맙네. 박진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오 회장이 떠난 후 박진철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봅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지만 씁쓸함도 있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경시한 데가, 현장을 무시한 데가, 그것을 지금 한성건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철은 낡은 수첩을 꺼내 펼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추가합니다. 오 회장 방문. 사람은 부품이 아니다. 그 문장을 적는 그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말, 마침내 해냈습니다. 3일 후 대영건설과 한성건설 양측의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인수 계약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성건설 측에서는 오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태윤 본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조직 효율화를 외치던 그가, 대영건설 측에서는 최준기 전무와 박진철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철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한성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대영건설에 인수됩니다.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강태윤의 손이 떨립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서명이 끝나고 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강태윤을 향해 돌아서며 말합니다. 강 본부장,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네.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이야.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게. 회의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가 무어라 항변하려 하지만 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자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거야. 사람을 숫자로만 본 데가, 현장을 무시한 데가. 이제 그 책임을 지게. 강태윤의 눈이 박진철을 향합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마주볼 뿐입니다. 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철은 복도에서 오 회장과 마주칩니다. 오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고맙네, 박 부사장. 한성건설 직원들 부탁하네. 박진철이 그 손을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납니다. 박진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다 집사한 자신을 뽑아준 사람, 한때 존경했던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날 오후 박진철은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합니다. 인수 소식을 들은 작업자들이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습니다.
새 주인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진철이 현장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춥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박진철은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나 박진철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일 겁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듭니다. 박진철이 계속합니다. 오늘부터 이 현장은 대연건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자리는 보장됩니다.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집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리고 박진철이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다시 살릴 겁니다. 멈춰 있던 공정을 재개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할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러다가 점점 커지며 현장 전체로 퍼집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집니다. 최만수 반장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박진철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합니다. 부사장님, 아니 형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철이 최만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같이 하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날 저녁, 현장에 활기가 돌아옵니다. 멈춰 있던 타워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고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박진철은 현장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현장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기적. 그 어떤 데이터도, 그 어떤 시스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밤늦게까지 작업을 지켜보던 박진철은 현장을 나서며 반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회식이다. 가자. 반장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들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합니다. 소주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박진철이 소주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못할 거 없다. 건배, 건배. 반장들의 외침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회식이 끝나고 박진철은 밤거리를 걸어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그의 몸을 식혀줍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박진철은 생각합니다. 30년 전 처음 현장에 발을 디뎠을 때의 자신, 그때의 열정, 그때의 포부. 이제야 비로소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에 오른 박진철은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의 일을 메모합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인수, 강태윤 해임, 현장 재가동,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역시 밥은 땀 흘리고 먹어야 제맛이지.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6개월 후, 대연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에 거대한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공정률 98%. 예정보다 2주 빠른 속도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폐허가 될 뻔했던 현장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아래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최준기 전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현장을 내려다봅니다. 최준기가 말합니다. 대단해, 형. 진짜 대단해. 업계에서 다들 현장에 사자가 돌아왔다고 난리야. 박진철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현장에서 땀 흘린 형제들 덕분이지. 최준기가 웃습니다. 그 겸손함이 형의 강점이야.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건물들을 황금색으로 물들입니다. 박진철은 주머니에서 새 수첩을 꺼냅니다. 6개월 전에 새로 장만한 수첩입니다. 아직 표지가 깨끗하고 페이지에는 여백이 많습니다. 그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6개월 전 자신이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베테랑의 계절은 이제 시작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박진철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끝나지 않는다. 최준기가 옆에서 엿봅니다. 뭐 적는 거야, 형? 박진철은 수첩을 덮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은 거지. 두 사람은 함께 옥상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한 층 내려가며 박진철은 각 층의 작업 현황을 확인합니다. 마감 작업이 한창입니다. 1층에 도착하자 반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기 회의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는 자리입니다. 박진철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각 반장들이 순서대로 보고합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고고의 박진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철이 반장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현장이 살아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함께 땀 흘린 여러분 덕분입니다. 반장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넘칩니다. 최만수 반장이 나서서 말합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저희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박진철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한 팀이야.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되는 거야. 회의실을 나서는 박진철을 비서가 불러 세웁니다. 오늘 저녁에 기자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대연건설의 기적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사입니다. 박진철은 살짝 난색을 표합니다. 언론 인터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준기가 강력히 권유해서 수락한 터입니다. 저녁 대연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경제 전문 기자가 질문합니다. 부사장님,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극적인 성과를 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박진철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능력과 헌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기자가 후속 질문을 합니다. 한성건설에서의 퇴직 경험이 지금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박진철은 웃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다는 것을.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진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입니다. 계속 현장에 서겠습니다. 부사장이든 뭐든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태어났고 현장에서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뛰면서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입니다. 현장은 사람이다라는 말, 이 말을 절대 잊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인터뷰가 끝나고 박진철은 본사 건물을 나섭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메모합니다. 인터뷰 완료. 베테랑의 계절은 계속된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욕을 돋웁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박진철도 미소 짓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30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진철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새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베테랑의 계절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계절은 끝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박진철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직 열정과 성실함만 있던 그 청년은 현장에서 뛰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여전히 현장에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테랑의 계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진철은 수첩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오릅니다. 그 달빛 아래 한 사내의 당당한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칩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오래된 노래, 3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노래. 음악이 고조되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현장의 사자스드는 그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